자, AI 교육캠프 데이트 5차시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또 항상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은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했고, 이 머신러닝 기술을 또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특히 주어지는 입력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지도학습이다 또는 비지도학습이다 강화학습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학습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지도학습 부분의 제일 첫 번째 응용 분야가 예측 문제입니다. 예측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 이름으로는 회귀 문제를 풀었다고 항상을 해요. 이유는 regression이라는 수학적인 원래 용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측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예측 문제에서의 선형 회귀, 제가 요거를 순서에서 예측 선형 회귀, 요 부분이 빠져 있군요. 예측 문제를 회귀라고 했는데 이 회귀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사실은 선형 회귀라는 문제를 주로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는 뭐의 약자냐면은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linear regression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고칠 수는 없군요.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선형 회귀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또 강아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강아지 몸집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형견이다, 중형견이다, 대형견 이렇게 막 구분하는데 성견일 때, 다 컸을 때는 그 구분이 확실해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강아지 때는 성견이든 중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거의 비슷비슷한 크기래요.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얘가 컸을 때 얼마나 크기의 강아지가, 개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보통 발 크기를 보면 안 돼. 태어났을 때. 발 크기가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 크면은 성견 됐을 때도 크고요. 발 크기가 작으면 성견 됐을 때도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렇대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강아지 발 크기를 딱 보고서 얘가 이제 클 건지 작을 건지 중간인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보는 거를 선형회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수학 안 써도 대충 알죠? 그죠? 얘 크겠네. 얘 조그맣겠네. 뭐 다 알죠?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리즘화 시킨 게 바로 선형 회귀라고 부르는 방법론입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아주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선을 찾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형 회귀예요.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을 번역한 건데 linear라는 거는 선의 모양, 선의 형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형, 선의 형태다. 그리고 회귀, regression은 어차피 예측 문제니까 선의 형태로 예측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속 변수 x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y와의 선형 상관관계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다. 너무 수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봤던 강아지 발의 크기가 x고 그리고 y는 이제 성견이 됐을 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계가 있을 거다.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거다. 선형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가 조금 커지면 그만큼 같이 커지는 이런 선형적인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사실은 직선 방정식의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을 싫어하거나 잘 몰라도 y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직선 공식이죠. x가 수평축, y가 수직축일 때 x가 변할 때 y 값이 뭐인지를 근데 여기에 x에다가 뭘 곱했는지 그리고 얼마큼을 더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a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진 거고 a가 작으면 좀 천천히 증가하고
B는 Y축하고 만나는 지점, Y 절편이라고 보통 얘기죠. 이 두 개의 그 값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이런 그 관계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형회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형회귀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강아지 발 크기가 입력 X고 그리고 성견이 되었을 때 몸의 크기가 Y로 하면은 선형회귀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예요. 감기 걸릴 확률과 면역력? 무슨 관계가 있긴 있겠죠.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 걸릴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건 반비례하겠네요. 그죠? 반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감기 걸릴 확률은 마이너스 면역력 지수 곱하기 3 더하기 100 하면은 당연히 면역력하고 감기 걸릴 확률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선형회귀 사례를 보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이 바로 선형회귀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그 관련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보통 뭐 수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키 큰 사람이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근데 키가 커진다고 얼마만큼 몸무게가 더 나갈지 그거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처럼 사람들마다 키마다 키를 재서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재서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에요. 이 점들로 표현하면 이 정도 키면은 이 정도 몸무게였구나. 이런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 그죠? 이 검은색 선이 결국에는 선형회귀로 찾아낸 말하자면 관계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야식 먹는 횟수와 비만도의 상관관계 없지는 않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데이터가 그러네요. 진짜 한 달에 야식 먹는 횟수가 오른쪽에 놨고 수평으로 놓고 비만도를 수직으로 놨더니 많이 먹는 사람이 확실히 비만도가 좀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건 선형회귀로 찾자 하는 얘기 뭐냐? 선형 직선으로 말하자면 그었을 때 가장 비슷한 직선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결국엔 데이터들의 분포랑 비슷한 직선을 찾는다고 보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학교 성적의 상관관계 분석.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은 성적이 떨어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니까 왜냐하면은 유튜브 상에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이런 빨간색 점처럼 표시된대요. 그러면은 가장 그 데이터들의 말하자면 그 분포와 거의 근접한 직선을 찾으면은 우리가 그 소위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상교 성적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관계를.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양의 상관관계 플러스 그러니까 한쪽이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러고요. 한쪽이 커졌을 때 한쪽이 작아지는 거는 음의 상관관계, 네거티브인데 이 찾은 직선의 기울기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예요. 그죠?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강아지의 크기를 강아지의 성견이 됐을 때 크기를 강아지의 발바닥 크기에 말하자면은 그 상관관계로 한번 표시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직접 한번 여기서 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한 거예요. 강아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어렸을 때 강아지 때의 발 크기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네 강아지가 12, 20, 30, 56이었어요. 그런데 성견이 되었을 때 크기를 또 이제 재봤더니 150, 208, 500, 875. 진짜 그게 맞나 봐요. 이거 진짜 맞는 건가 봐요. 어쨌든 이 발이 크면은 발이 클 때 강아지 때는 모양은 똑같아요. 키는 별로 안 큰 거죠. 근데 성견이 되면 이렇게 많이 커진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는 몸의 면적으로 이렇게 했네요. 이것도 면적으로 했네요. 발의 크기를 그러니까 수평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곱해서 면적으로 했고
이것도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서 면적으로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네 강아지의 그 소위 요 뭐죠? 그 자료들을 이게 플로팅을 한다는 겁니다. 플로팅을. 그러니까 수평축을 발바닥 면적, 수직축을 성견의 몸 면적으로 했더니 점이 4개가 찍히겠죠. 강아지 1, 강아지 2, 강아지 3, 강아지 4번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서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하자면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 뭐예요? 어떤 직선 한번 쭉 걷을 때 이 얘네들 점들과 거의 비슷하게 말하자면 위치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은 소위 그 선형회귀의 목적이고 선형회귀가 말하자면은 찾고자 하는 게 가장 비슷한 직선이에요. 얘네들과. 그래서 여기 한번 그려봤네요. 그냥 뭐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요. y는 12x 더하기 80을 했더니 한 이 정도 된다. 12x 기울기는 12, y절편은 여기 80을 만나는 요 직선이 뭐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그럴싸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직선을 찾았다 하면은 뭐예요? 어떤 강아지든지 간에 발바닥 면적을 쟀더니 50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성견이 됐을 때 몸 면적이 얼마겠다? 700이겠구나.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여기 선형회귀, 특히 그 기계학습에 지도학습에 예측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와 같이 그 소위 뭐죠? 그 입력과 출력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문제하고 답인 거죠. 여기서 문제는 강아지 발바닥 면적이고 답은 성견의 몸 면적인데 그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이 갖는 관계식을 나타내는 요걸 찾는 거예요. 관계식. 근데 두 숫자뿐이 안 찾아도 되죠. 직선방정식이니까 지금요. 여기서는요. 그죠? 요 10이라는 숫자와 80. 그러면은 얘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숫자든지 간에 여기 x에 대입하면 y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선형회귀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측선의 오차, 그때 문제는 그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풀고자 하는 거는 이 예측선이 요 점들과 진짜 데이터들과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똑같아지면 좋은데 한 직선선에 놓이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작게 말하자면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수식을 하나 사용하긴 해야 됩니다. 보통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걸 사용하는데 각 데이터마다 오차를 구해서 그거를 제곱해서 그리고 그거를 평균을 한 거를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불러요. 자, 이제부터 조금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복잡해지죠?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세요. 이 직선이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를 만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만큼 틀린 건데 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 건데 그 방법이 이런 거죠.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 뭐죠? 아래 그 파란색 점들이 진짜 데이터고 그리고 요 직선이 우리가 예측하는 그 예측치인데 수직선으로 이렇게 위에 아래에서 거리를 재면은 그 정도가 틀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그 크기보다 좀 더 크게 나오고요. 그죠? 어떨 때는 크기보다 좀 작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차가 플러스고요. 어떨 때는 오차가 마이너스 값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오차들을 그냥 다 더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요?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 틀리고 여기서 100 틀렸는데 하나가 플러스 10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00이면 더하면 어떻게 돼? 0. 하나도 안 틀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틀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제곱을 해버려요. 제곱. 그러면은 크기가 물론 많이 커지겠지만 어쨌든 그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부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에 따른 비율로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한 다음에 그 제곱한 값을 평균을 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한 그 데이터당 얼마 정도씩 틀린 거야? 라고 평균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균을 씁니다. 그게 바로 이 수식인 거예요. 지금 틀린 4개의 점에서의 틀린 정도를 제곱을 했고요.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냈더니 9187.25 정도라는 숫자만큼 틀렸대요. 어쨌든 그만큼 틀린 게 되니까 아, 이 정도 틀렸구나. 이거를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이것을 작게 만드는 그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건데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성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그 우리가 그 뭐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예고편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재밌겠다, 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그 숫자만큼 그 영화를 보러 가지는 또 않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예고편 보고 나 좋아요라고 표시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겠죠. 그래서 이 예측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왓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왓챠라는 사이트에 보고 싶어요라는 그 클릭수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옥자라는 영화예요. 이게 그건가요? 아마 그 돼지 그건가요? 돼지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대요. 옥자 요거 하나고 마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옥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인터스텔라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의 영화를 한번 이 왓챠 사이트에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했나 이렇게 눌러봤더니 여기 표시해봤더니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만약 개봉했을 때 얼마 사람들이 와봤는지를 또 플로팅을 해봤더니 요 파란색 점이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긴 있어요. 그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즉 그 뭐죠? 보고 싶어요를 누른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영화도 많이 보러 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그 말하자면 뭐 영화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사에 취업했을 때, 야, 이 사람 요번 나온 이 영화는 그 영화관 몇 개에다가 배포를 해야 될 거 같니? 계산 한번 해봐. 뭐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뭘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겠죠. 보고 싶어요 횟수를 딱 본 다음에 그 수식 관계를 통해서 아, 이거는 뭐 1000만이 분명히 넘습니다. 그러면 몇 개 영화관에 뿌려야 돼요.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거를 한번 그 선형회기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오른쪽, 그러니까 수평축이 그 소위 그 뭐죠? 좋아요 횟수고요. 좋아요라는 횟수, 좋아요를 누른 그리고 Y축이 실제 관객 횟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당연히 이 점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져요. 직선은 아니겠죠? 약간의 트렌드를 가져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는 어떤 직선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F1이라는 직선을 하나 찾았을 때와 F2라는 직선을 찾았을 때 당연히 이것의 그 정확도는 다 다르겠죠. 근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원래 주어진 요 4개 지점과 오차가 가장 적은 걸 찾아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은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몇십만 관객이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어진 데이터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측하고 있는 요 함수와의 그 데이터 입력 지점에서의 크기 차이, 그죠? Y 값의 차이를 다 구하고 그것을 제곱을 해서 평균 내면은 그게 오차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그 차이를 건데 그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차이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뭐 요 정도 수학은 뭐 별거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예측 함수와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예측 함수는요. 예측 값하고 실제 값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측 값과 실제 값 차이를
나타내는 수식이 필요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yi hat 마이너스 yi. 그러니까 여기 위첨자 i는 i번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화마다 다 예측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자 영화 1번, 그리고 터미네이터 2번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실제 값이고요. 위첨자 옆에다가 이렇게 hat, 이렇게 모자까지 씌운 거, 얘는 우리가 예측하는 값인 거예요. 즉, 그 선형회기, 선형방정식, 그러니까 직선방정식에서 거기 위치에 해당되는 값인 거죠. 요 차이가 오차인 건데,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차이가 5개라 그러면은 5개를 더했을 때, 그럼 만약에 0이 될 수도 있어서 잘못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한다 그랬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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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는 거죠. 그거를 몽땅 다 더해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개수로 나눠준 평균이겠죠. 그런데 이런 수식이 참 불편하죠.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언제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막 정리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벡터하고 행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벡터하고 행렬은 뭐 별거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많을 때 그거를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말하자면 치환하면서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써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정리정돈한다고 보면 돼요. 많은 숫자들을. 그래서 지금 y h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값이 결국에는 입력값 곱하기 w1 곱하기 wj.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을 써서 새롭게 예측된 값인 거고요.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첨자 i가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거고요. 얘가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 진짜부터 네 번째 것까지. 얘는 첫 번째 예측값,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측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빼서 제곱했다는 얘기는 이 y hat 빼기 y를 하면은 그냥 여기 해당하는 것끼리 이 순서대로 해요. 처음 거 빼주고 두 번째 거 빼주고 그거를 제곱을 해줘서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은 이게 행렬 또는 벡터로 표현된 이러한 오차의 제곱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여기서는 뭐죠? 여기 생략이 되어 있긴 하네요. 나눗셈을 해서 개수로 나눠줘야지만 정확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잘못된 정도거든요. 이 값이. 근데 이 잘못된 정도를 가장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W0, W1이라는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W1을 WI로. 그러니까 요 값을 찾는 거죠. W1과 W0, 그러니까 기울기 값하고 말하자면 Y절편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찾는 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좀 약간 오류가 있는데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걸 설명해서 우리가 배울 정도는 당장 배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몇 가지 용어하고 개념을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비용함수라는 게 있어요. 비용함수. 비용함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잘못된 정도를 비용함수라고 불러요. 코스트 함수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비용함수라는 거고요. 왜 코스트 함수라고 그러냐? 뭐 잘못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보통 비용 함수라고 많이 부르고요. 예측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가 말하자면은 비용 함수고요. 이 비용 함수를 가능하면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일단 비용 함수 계산을 위해서 또 하나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가설 함수라는 걸 쓰는데요. hypothesis,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가정, 그러니까 영어로 hypothesis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hypothesis에 h를 따가지고 h of x 이렇게 쓰고요. 즉 입력이 들어왔을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값을 내주는 함수인 건데 사실은 이 함수는 그 1차 방정식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그냥 직선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 그래서 거기에 a와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보통 이제는 여기서는 가중치라고 부를 건데 이 a를 w1, 뭐 b를 w0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치 값인 w로 결정되는 이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비용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비용 함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직선이라고 생각한 그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값 빼기 진짜 값, 위첨자 i는 그 각각의 데이터니까 각 데이터마다 차이를 구해서 제곱을 해주고 몽땅 더해주고 m은 데이터 개수고 그걸로 나눠줘요. 그럼 평균이겠죠? 여기 2는 그냥 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어쨌든 평균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균을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오차죠. 그죠? 이거를 비용 함수라고 하고요. 이 비용 함수가 여기 위치들과 이걸 좀 움직여 놔야겠네요. 그 작아지도록 말하자면은 이 가중치 값, 아까 기울기 값하고 그 y절편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통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잔차의 제곱합, 에러 sum of square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 에러들의 제곱의 합인 거죠. 그죠? 그리고 로스 함수는 그 비용 함수에서 요 합인 부분만을 로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평균 제곱이죠. mean square 에러가 이 전체가 결국에는 평균, 제곱, 오차, 영어로 하면은 mean, square, error 이런 거니까 약자로 많이 불러요. MSE, MSE. MSE는 평균 제곱 오차를 나타내는 간단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MSE라는 값을 우리가 가능하면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거죠. 특히 이 H를 구성하는 A와 B 또는 W0, W1으로 표현된 이 함수의 파라메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죠.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인 표현식을 쓴 게 이건데 아그민 여기에 비용 함수 세타 그래서 주어진 파라메타 세타를 이게 최소화되도록 구해라 뭐 이런 건데 별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용 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보세요. 세타1, 세타0가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 W0, W1을 얘기하는 건데요. 즉 기울기가 변할 때 그리고 그 y절편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비용 함수의 크기 값이 변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볼처럼 되어 있어요. 마치 이렇게 온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높이거든요. 다 높이 값이 제일 작은 데가 이게 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뭐냐 제일 작은 그 비용을 나타내는 그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위치는 세타1과 세타0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위치만 찾으면 가장 좋은 값을 찾게 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선형회귀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이거는 뭐 나중에 해당하는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들 저게 저래서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더 이상 여기서는 우리가 개론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은 더 진행은 안 할 거고요. 비용 함수의 편미분을 구한 다음에 그 편미분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돼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다 전개돼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미분 푸는 방법까지 설명되는데 그 설명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반복적으로 풀면 그 위치에 여기 가장 비용이 적은 세타 제로와 세타 1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실습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뭘 하고 있는지 또 잊으면 안 됩니다. 기계학습의 지도학습 부분에서의 회귀 문제, 즉 예측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형회귀라는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근데 그 선형회귀에는 사실은 경사강화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게 어떻게 쓰는 건지를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사실은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 콜앱 링크가 있거든요. 이거 파이썬으로 해요, 다 우리. 그러니까 파이썬을 쓸 거기 때문에 이 콜앱을 한번 눌러봅시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 돼야겠죠? 로그인은 여러분들 구글 계정을 하면 됩니다. 지메일을 쓰시면 돼요. 지메일. 없으면 만들어서 하나 쓰셔도 되고요. 이 지메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요런 흰색 바탕에 요런 뭐 창이 하나 열려요.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손 들어요. 그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실험해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메일로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 끝에 새 노트라는 게 있죠. 새 노트. 새 노트만 누르면 돼요. 새 노트. 우리가 이 콜앱을 많이 써볼 거예요. 앞으로. 오늘 그 이후로도. 그러니까 한번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앱은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파이썬을 쓸 줄 배워본 사람, 파이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파이썬 진짜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파이썬? 없죠? 파이썬만 쓸 줄 알면 다 쓸 수 있는데 파이썬 자체를 완벽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써도 돼요. 지금 여기가 이게 말하자면은 인터넷상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옆에 조그맣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든 걸 다 한번 리뷰해 볼 건 아니고 가장 간단한 헬로 월드 한번 프린트 해 볼게요. print 괄호 열고 따옴표 hello WORLD 헬로 월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기왕이면 그래도 대문자로 하는 게 좋겠네요. 헬로 월드라고 쳐볼게요. 그리고서 이걸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크게 해서 보여줄게요. 이게 그 파이썬 코드, 그러니까 출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만 조금 시간 걸리고요. 이제 프린트 했네요. 헬로 월드라고 프린트 했죠.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칠래. 나는 여기다 느낌표들을 하나 넣을까? 가서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거기다가 곱하기 별표를 해서 5번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헬로 월드를 5번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코딩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코드를 가져다가 한번 카피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코드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세요. 진짜 여러분 복사해서 붙이는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카피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이거를 그냥 원래 거에 가서 여기 마크해서 거기다가 페이스트 해도 돼요. 마크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리고 뭐 코드가 뭔지 모르지만 길죠? 코드 설명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 왼쪽에 초록색 체크가 나오면 실행이 됐다는 건데 여기는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행시키는 코드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플롯 요거 네 줄을 카피해서 또 가져와 볼게요. 근데 새로운 거를 집어넣을 때 셀을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중간 부분 아래
보면은 마우스 갖다 대면 코드, 텍스트 물어보죠? 코드를 누르세요. 그러면 코드 입력이 가능해지고요. 컨트롤 V 또 그 페이스트 한 다음에 그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가짜로 100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요, 제가 100개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런 그 뭐 X하고 Y 두 개의 쌍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트렌드가 있죠. 그죠? 오른쪽 위로 쭉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선형회귀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여기 함수로 하나 만들었고요. 컨트롤 C.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다가 여기 컨트롤 V 입력하고 그 Shift 엔터 눌러도 똑같이 플레이 버튼하고 똑같아요. 저는 키보드로 할게요. Shift 누른 상태에 엔터 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다음 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다음 페이지 거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세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사실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x, y 좌표 주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세타, 여기서 세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울기하고 그걸 찾아줘라고 하는 함수고요. 얘가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결과를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요거를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 Shift 엔터 치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뒤에 그 점들은 우리 데이터고요. 여기에 직선이 막 많은데 이게 그 한 번에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구하거든요. 근데 반복하면 할수록 점점 정확하게 찾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 0, 0번째 파란색 줄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8번째 것까지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점점 그 이 트렌드를 그대로 찾아가고 있죠. 아주 신기하게 잘 찾는데 그거를 마지막 결과만 하나만 또 하나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것만 하나 그려봤더니 이렇게 찾았어요.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빨간색 점들인데 한 100개 정도인데 거기에 얘하고 트렌드가 똑같은 직선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숫자 두 개만 찾는 거예요. 숫자 두 개. 뭐예요? 기울기랑 여기 y절편. 그죠? 근데 가장 얘랑 비슷한 그 직선은 이거네요. 라고 찾아준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 안에 세타로 다 있어요. 여기 세타로. 여기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세타 뭔지? 세타를 프린트 해보면 11점, 기울기는 아마 이게 y절편 같아요. 참. 11.10이고 y절편이 기울기는 1.21 정도네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얘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냥. 즉 ax 플러스 b에서 이거죠. 결국에는 그 y는 컨트롤 Z. 잠깐만요. y는 얘 곱하기 x 더하기 이죠. 얘가 y절편이 어딨지? 플러스 1.2. 그러니까 수식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이게 워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찾은 거죠. 얘가. 이런 수식이네요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찾아낸 거예요. 모든 x 값들은 들어가면 여기 요 값하고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형 회귀입니다. 선형 회귀. 그러니까 선형 회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 그림이 더 있네요. 그것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즉 이거를 요 그림은 뭐냐면 C 요거는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 정도 줄었는지를 그 반복할 때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에러가 이 정도 한 400 정도 크기를 갖는 그 비용 함수 값이었는데 점점점 반복하면 할수록
갑자기 확 줄더니 조금씩 주네요. 근데 거의 뭐 마지막에는 굉장히 작은 값으로 오차가 줄어든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약간 여기가 미지의 어떤 기법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그 미지의 기법이라 봤자 한 15줄인가요? 이 정도 코드로 파이썬으로 해결된 거예요.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숫자 함수는 여기에 그 입력 요 변수에 들어오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그냥 출력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여기서 뭐였죠? 수정하기로 한 거 깜빡하고 제가 수정 안 한 걸 좀 수정해야겠네요. 여기 뒷배경이 배경색이 회색. 자, 그리고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